녹화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뭐 5만 명 투표한다 한 열흘 걸릴지도 몰라요. 예. 지금 10,000명, 지금 이틀째 투표하고 있는데, 일요일 밤부터 해서, 예, 월요일 하루 꼬박하고, 화요일 14시간을 투표했는데도, 지금 10,000명을 못 채웠잖아요. 5만 명을 채우려면,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죠?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지금 우리 망치부의 방송국은 투표 중입니다. 이 방송을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이따가 재방송으로 진행될 때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 하루 종일 투표가 가능하니까 투표 누구든지 해주세요. 네. 이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청와대로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일종의 저항이자 명령운동이지요. 예.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자, 여러분 투표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표에 참여해주신 7,542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10,000명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예, 목표예요. 자, 이제 2,458분 남았어요. 언제 5만 명을 채울까요? 그러게요. 뭐 한 열흘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10만 도전? 5만 채우고 나서 5만 더? 알았어. 자, 여기를 눌러. 여기. 자, 여기를 눌러봐봐. 여기. 투표 참여 나오죠? 예, 참여하시면 돼요. 7,544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예. 7,568분 참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7,570분) 참여하셨어요. 중복 투표 안 됩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게 망치부인 방송을 듣는 사람이 몇 분 정도가 활용 가능한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7,582분 감사합니다. 7,584분 정말 어렵게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과연 10,000명 채울 수 있을까요? 7,585분 투표하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망치부인이 뭐하고 있냐면 투표하고 있어요. 왜 이런 투표를 하느냐?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임금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그 선비들에게 쭉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국에서 그 왕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양반 선비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요. 그게 상소야. 그래서 그 상소문을 왕은 의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국에서 반발이 빗발치면, 반대 상소가 빗발치면 왕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그걸 중단해야 돼. 그게 왕도 정치야. 조선의 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이 백성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화가 나면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백성들이 잔잔하게 받쳐주면 순항을 하기도 한다. 그게 이 조선의 왕도 정치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왕도 하지 않았어. 하물며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지 멋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선의 왕도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했는데,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지멋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하라고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온 국민 중에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게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벌어진, 반복된 실수라면 그건 그 사람의 철학이야. 그런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자리에 앉혀놓고 버틴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난 겨울 6개월 동안 그 추운데 아이폰이 기절하는 그 추위를 뚫고 우리가 촛불 집회해가지고 그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이 대통령이 국민 말을 우습게 하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임신한 여자 선생을 보고 성적인 판타지를 느꼈다는 둥,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짜리 여자애를 친구들하고 공유했다는 둥, 물건이니 여자애가? 인간이 물건이야? 인권 대통령 주변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 그 탁현민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7,622분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요. 예.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무슨 여자들이 탁현민을 반대한다, 이렇게 또 여론을 조작해요. 여러분, 여자들이 탁현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탁현민에 분노하는 거 남자들이 더 많이 분노했어. 그거 아시죠? 우리 방송에 시청자 80%가 남자야. 우리 방송에 시청자 지금 7천 몇 명이면 여기 80%는 남자라고. 이 탁현민에게 분노하는 건 여자가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남녀의 문제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인간에 대한 도리에 대한 문제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 여자 의원실에 전화해가지고 항의하는 게 전부 여자들이래. 백혜련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이렇게 전화해갖고 항의하는 게 여자들이래. 예. 여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왜 문재인 발목을 잡냐는 둥, 그러면서 이 무식한 여자들이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투표해주신 7,641분께 감사드리고, 예,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예, 빨리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문준용 녹음 파일 조작의 배후, 이 오늘의 메인이야. 오늘의 메인으로 가는 도중에, 예,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정보를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금요일날 목포를 갔어. 예. 금요일날 목포를 갔고, 그 금요일날 청와대에서 영부인이 더민주 여성 의원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통이란, 소통 외교, 소통 내조? 이러면서 모임을 했어. 그리고 나서 6월 24일 새벽 4시 25분에, 더민주 여성 의원들의 의원실로 전화한 결과를 알려드린다라는 글이 5위에 처음 올라와요. 그러니까 23일에 영부인이 더민주 여성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탁현민에 대한, 무엇보다 이제 그 전날 더민주 여성 의원들이 탁현민을 사퇴시켜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어. 백혜련 의원이 발표를 했어.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부인이 여성 의원들을 데리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 그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안 나왔어, 뉴스에. 근데 6월 24일 4시 25분에 더민주 여성 의원실에 전화한 결과라고 그러면서 웬 글이 하나 올라와요. 예.
근데 여러분 보통 4시 20분이면 누가 활동하는 시기야? 그 다음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오유에 가입한 날짜가 17년 5월 10일이야. 대선 바로 다음날 가입한 사람이 새벽 4시 25분에 더민주 여성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그리고 인재근에 대한 비난글이 막 퍼져나가는 거야. 이게 우연일까요? 예. 그 다음에 그 인재근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글을 쓴 애들의 트위터가 쭉 명단이 왔는데 50여 명 돼요. 내가 늘 그랬잖아. 한 50명이 움직인다고. 그 글을 쓴 애들이 한 50명이야. 트위터에서. 그래서 이 50명의 과거의 글을 봤더니 내용이 뭐냐? 양양자를 막 띄워. 그러면서 노조를 비하해. 지금 24일 4시 25분에 이 여자 글이 올라오고 8시 반에 여잔지 남잔지 이 인간의 글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가. 그리고 트위터로 한 50명이 쫙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까지 인재근을 까는 글을 올렸어. 근데 그 50명의 과거의 글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양양자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조 비하. 노조 비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뭐 있었는데? 하여튼 양양자하고 삼성을 끼고 돌고, 그러면서 노조를 비하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 운동권, 그리고 여성들을 되게 비하하는, 여성 비하. 여성 비하 글. 이런 글들이 쭉 올라온 50명이 토요일, 일요일에 인재근 비난 글을 썼더만. 여성 비하. 그러니까 메갈 드립. 예. 메갈 드립을 했고, 그 다음에 모두가 나에 대해서 아주 악플을 달아놓은 애들이야. 망치 부인에 대해서 아주 악플을 달았던. 뭐가 보입니까? 예. 예. 지금 이게 딱 댓글 부대 움직임이야. 예. 딱 댓글 부대 움직임이야. 그러면서 이 50명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지난 이제 몇 달 동안 얘네들이 이제 문재인을 지지한답시고 글을 썼어. 근데 문재인의 진짜 좋은 말, 문재인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 다 누구 욕만 했어. 얘네들의 특징은 누구를 욕만 했어. 그리고 무슨 욕을 하고 그거를 RT하는 애들이 700~800이야. 기본이 700~800. 그러니까 이 50명이 그 막말 부대야. 예. 그리고 이제 이 막말 부대가 글을 쓰면 한 700~800명이 RT를 했더만. 그니까 호남 비하도 하고, 예. 호남 비하하고, 국민의당 비하하고, 비문 의원들 비하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이거를 보통 700~800명이 RT를 하는, 그런 작전을 폈더만. 예. 대부분 문재인 사진이나 뭐 달림 어쩌고 하면서 문재인과를 지지한다라는 표시를 해놓고 이 짓거리를 했어. 누군지 수상하잖아. 특히 아주 노조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극악한 말들을 막 한 애들이야. 예. 딱 뉴라이트 논리야. 얘네들이 딱 뉴라이트 논리로 글 쓰는 애들이야. 이 누굴까? 요 50명의 부대하고 같이 움직인 사람들에 대한 제보도 들어와 있어. 문재인 캠프와 연관된 사람들 중에 이 50명과 같이 움직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제보도 들어와 있어. 누구누구 보좌관,
제보도 들어와 있어.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로 잡아. 아니면 싹 다 깔 테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인재근의 의원실에 국회의원실 거기다가도 전화해서 물어봤어. 인재근 의원이 탁현민 축출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남자 보좌관 있느냐. 그런 말 한 적 없대. 무엇보다 인재근 의원이 그걸 주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일반인이 전화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말을 하겠느냐. 뭐 하자는 거지? 자, 뭐라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뉴스타파 영상 틀면 그거 저작권 위반이에요? 나는 뉴스타파 회원이거든? 근데 뉴스타파에다가 내가 세금 신고할 때 그거 기부 영수증 달라 했더니 이거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된대. 내가 그래도 이 뉴스타파 회원이고 이 뉴스타파에서 널리 알려달라고 매일 메일을 보내와. 근데 이거 틀면 저작권 위반으로 걸려요, 아프리카에서? 그거 좀 알아봐 줘봐. 내가 같이 보고 싶은 뉴스가 있어서 그래. 예. 아닌데, 이건. 이것 때문에 또 무슨 뉴스타파에 후원을 끊겠다라고 막 협박질하고 지랄했다며? 이거를 보도했다고, 뉴스타파가 이걸 보도했다고? 막 뉴스타파에 후원을 끊겠다고 뭐 난리도 아니었대. 3월 달에. 예. 이게 더 축소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여론 조작,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시발단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문재인 후보 한경호 까는 것도 마찬가지야. 했고, 대선 뒤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메갈이 아니라 한경호 까기.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역시 SNS 담당 팀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대 대선 첫 TV토론회가 열린 2012년 12월 4일 오전 10시 한 트위터 사용자가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1분에 한 번 꼴입니다. 주로 박근혜 후보의 실언을 모은 겁니다. 오후 2시 잠시 쉬던 이 트위터 계정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이번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후 8시 후보 토론회가 시작되자 문재인 후보는 긍정적으로, 대선 전에 나왔어요. 박근혜 후보는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작성해 토론회 상황을 중계합니다. 내가 이걸 왜 대선 전에 못 틀었냐면 나 또 고발할까봐 문재인 캠프에서 2012년처럼 그때도 나 문재인 캠프 사람들이 나 고소했잖아. 그래서 못 틀었어. 그래서 지금 듣는 거야. 이 반값 등록금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합니다. 돌아가야지 변질이 됐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이 사용자는 이날 하루만 이런 식의 글을 트위터에 100건 넘게 올렸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고 퍼나르는 또 다른 트위터 계정도 여러 발견됩니다. 프로필 사진엔 얼짱으로 알려진 여성의 사진을 넣어 계정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 계정들의 주인은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2012년 11월 초부터 대선 당일까지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4년 사법부는 이 문재인 캠프의 SNS 활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그 판결문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보좌진 17명은 개인당 많게는 2만 건이 넘는 트윗을 선거 기간 동안 작성했다고 나타납니다. 이 다 2012년 이른바 얘기야. SNS 기동대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11월 초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들은 SNS 기동대라는 사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등 3개 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SNS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반쯤 집중적으로 SNS 글을 올렸습니다. 12월 3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SNS 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당시 문재인 캠프 조한기 뉴미디어 지원단장이 이 조직을 총괄했습니다. 공식 선거 캠프 인근 빌딩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90대가 넘는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 활동 사실을 외부에 숨겼습니다. 선거일을 닷새 앞두고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활동 흔적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설립과 유사시설 설치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SNS 지원단을 총괄했던 조한기 당시 뉴미디어 지원단장과 SNS 기동대장 차모 씨에게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조직을 만들어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를 잘 봐야 돼.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뭐가 걸린지를 모르고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면 사조직 금지로 걸린 거야. SNS 불법 댓글 운동으로 걸린 게 아니라 사조직 금지 규정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12년에 있었던 일이야. 문제는 이번에 벌어진 일인 거지.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을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새누리당의 시발단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를 넘어섰다. 위법성을 알고도 조직적 활동을 벌이는 등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12년에 19대 허위나 대선을 욕설이 앞두고 없었어. 문재인 후보 캠프가 입주해 있는 여의도의 한 건물.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야. 문재인 캠프는 이 건물을 4층에서 6층까지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18대 대선에서 이른바 SNS 기동대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 지원단장이 이 건물에 자주 드나든다는 3월 사실을 16일 확인했습니다. 보도예요, 이게. 취재 결과 조 전 단장은 지난 2월 초 문재인 캠프에 정식 합류해 SNS 생산과 대응팀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진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SNS 활동을 담당하다
사조직 설립과 유사시설 설치 금지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다시 SNS 업무를 맡은 겁니다. 이번에도 SNS 업무를 좀 캠프에서 맡고 계시죠? 예.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한 거 아니에요? 균형 맞춘다고? 아니 제가 내 돈으로 아니면 어디 돈 갖다가 불법 사무실 차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알바 고용해서 RT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에요? 당시 여당은 국정원과 시발단까지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캠프에서도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12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워낙 말도 안 되는 물량 공세를 하니까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진들의 계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계정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들이 있는 거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도 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 지적했던 내용. 예, 전혀 이건 지금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SNS 상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표현 자유의 영역을 넓혀주는 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 지금 말이 섞인 거예요. 지금 저 조한기라는 사람은 2012년에 댓글 가는 그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댓글을 남기는 SNS 활동은 그 시발단들이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뉴스타파 팀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보좌진들의 글에서 네거티브가 보였다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얘는 뭐라고 얘기냐면 SNS상에서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2014년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을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그의 후원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SNS 활동을 총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다시 SNS 책임자로 기용한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캠프가 그냥 이제 그 활동을 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 공직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니까 그 캠프 구성 때부터 하나의 좀 정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한 게 아니냐, 관여를 좀 거쳐서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SNS상에서의 이제 여론을 뭐 이제 조직적인 어떤 동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방식도 이제 뭔가 좀 이제 새로울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좀 타진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캠프 측은 뉴스타파의 공식 질의에 대해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캠프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조한기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뭐 해요? 네.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비서관 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고 있는데 조한기가 그 역할이 뭐냐고. 의전 비서관. 그 의전 비서관이 누구랑 같이 일하는 걸까요? 예. 네. 의전 비서관이면 누구랑 같이 일하는 걸까요? 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투표해주신 7,746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후마니타스가 뭐냐라는 질문이 중간에 들어왔는데, 후마니타스란 말 나도 뭔지 몰랐어. 저게 뭐냐고. 휴머니티 들어봤죠? 예, 휴머니티 인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인문주의를 얘기하는 거. 휴머니즘. 예, 휴머니즘이 인문주의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후마니타스가
인문학을 그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학부야. 후마니타스가, 예, 그 인문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부, 거기를 경희대 후마니타스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보도들을 많이 했던 기관이에요. 보도했던 매체예요. 근데 이들이 이 보도를 했다고 이때 뉴스타파 후원을 만 명 가까이 끊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보도했다고. 이게 정상일까요? 자, 아까 아까 내가 나한테 이제 명단이 온 50명 얘네들을 찾아보니까 양양자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노조를 귀족 노조라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비하하고 세 번째로 뭐냐 한경호 비하를 했어. 한경호 비하. 예. 한경호 비하했던 게 그 50명이 주도했더만.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공통점은 망치 부인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고 있다는 거. 요게 지난 그러니까 이번에 인재근에 대해서 김근태 인재근을 까는 글을 올리면서 인재근이 탁현민을 내보내려고 주도했다라는 글을 올린 새끼들에 대한 그 분석 내용이에요. 딱 논리가 뭐야? 뉴라이트 논리지? 응.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대선 때 이걸 못 보여준 게 트라우마가 심하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건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지. 내가 대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또 문재인 캠프에서 나를 고소고발했을 거고 그럼 난 또 몇천만 원 날리는 거야. 소송비로. 내가 선거 때마다 몇천만 원 날린 사람이야. 이건 트라우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트라우마라는 건 어떤 사고 이후에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게 트라우마잖아. 이건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다루면 틀림없이 이 문재인 지지하는 애들 중에 아주 저질이 있어. 골 때리는 꼴통 새끼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땐 뉴라이트 쪽에서 움직인 애들 같아. 근데 걔네들이 나를 고소고발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생돈 수천만 원 날려야 돼. 현실적인 문제지. 트라우마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각 당에서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2012년부터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문재인의 정책을 알려라. 나는 2012년에 문재인의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했던 것은 나는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해. 그건 나는 비난하면 안 된다고 본다니까. 2012년에 민주당에서 문재인의 정책과 그 내용을 알리는 일을 했던 건 나는 비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꼭 필요한 활동이었다라고 난 생각해. 자, 그러나 이번에 이 조한기라는 팀에서 했던 올해 조한기네 팀에서 했던 내용은 좀 난 다르다고 봐. 이번에 문재인 SNS 팀은 문재인의 정책을 알리고 이런 게 아니야. 얘네가 한 일은 뭐냐면 박원순 까기, 안희정 까기, 이재명 까기, 그 다음에 양양자 띄우기, 한경호 까기, 노조 짓밟기. 이거는 문재인의 어떤 철학과 문재인의 정책과 무관한 애들이라는 거야. 그런 애들을 움직였던 조한기가 지금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지금 이 50명이 뭘 하고 있냐 하면 소위 김근태랑 친했던 의원들 명단을 올리고 얘네들을 다음 공천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하나같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야. 얘네 정체가 뭐냐고. 그 네티즌이 딱 캡처해서 보낸 내용에 뭐가 있냐면 기동민에 대한 욕이 나와.
기동민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다 김근태 의원님 보좌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박원순 시장 시장실로 들어갔던 사람이야. 시장실로 들어갔다가 국회의원이 된 게 기동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이야. 그러면서 뭐 문재인이 마지막 선거운동을 하면서 파김치가 됐는데, 그 마지막 몇 분을 남겨두고 기동민이 낚아채든 문재인을 데려가서 선거운동을 시키고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안철수 캠프로, 안희정 캠프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욕을 했더라고. 그걸 누가 딱 캡처를 해서 보냈어.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논쟁을 벌인 네티즌이, 문재인의 일정을 일반인은 모른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동민에 대해서 이 경선 도중에 욕을 하면서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걔네들이 문재인의 최측근에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동민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 선거운동 때 문재인의 마지막 선거 지원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마지막으로 이 기동민을 선거 지원했다는 걸 아는 건 문재인 수행특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애들이 기동민이 이번에 안희정 캠프로 들어갔다고 그 욕을 하고 있더라고. 아까 그 밑에 있는 어떤 네티즌이 그래갖고 시비를 건 거야. 문재인의 일정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 답변이 없더라고. 지금 이제 이 50명의 이 악플러들이 그냥 댓글 부대면,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는 댓글 부대면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내 생각은 이 양양자를 띄우고 노조를 비하하고 한경호 까기를 주도했던, 박원순 까고 나머지 다 깠던 얘네들이 그냥 댓글 부대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문재인 최측근과 연관된 애들이라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2년만 움직였어. 보좌관 2명, 일반인 4명, SNS 대응팀이. 조한기 SNS 16년 대응팀은 보좌관 2명, 그 다음에 일반인 4명, 요 6명이 주도해서 이 50명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을 했던 여러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 그러면서 얘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파주의란 비난을 했어. 나한테 개파주의라는 비난을 하면서 김근태 파벌주의라고. 개파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령 김근태를 따라다니는 애들이면 내가 무조건 편들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개파주의야. 나는 김근태 따라다닌다고 떠벌떠벌하는 국회의원들 편든 적 없어.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진짜로 인정해야 할 만한 서너 명의 의원, 그 사람들만 내가 딱 인정하지, 내가 김근태랑 친했다고 떠벌거리고 다니는 애들을 내가 선거운동을 지원을 가기를 했냐, 무조건 걔네들 실드를 쳤냐. 그런데 지네들은 도리어 어떻게 했어? 안경환이나 탁현민이나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했는데 걔네들을 실드 치잖아. 안경환 책을 아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지금 탁현민에 대해서도 똑같이 실드 치고 있대. 탁현민의 책을 다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부분 편집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변명이래. 그게 파벌주의고 그게 패권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패권주의라는 건 무조건 지네가 이겨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지들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게 패권주의고, 개파주의 파벌주의가 지네 개파면 무조건 싸고 도는 거, 그게 개파주의고 파벌주의야. 그래놓고 누구더러 지금 개파주의 파벌주의 김근태에게 민평년 씨발 지랄하고 앉아있어. 어?
민평년 소속이란 증거 있어? 그래서 민평년을 왜 까는지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민평년 중에 일부가 손학규를 언제 지지를 했더만 07년인가? 07년인가 언제 민평년 의원들 중에 일부가 손학규를 지원한 거야. 근데 그게 민평년 전체가 지원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때 손학규를 지원했다고 그렇게 까대는 거야. 그럼 안민석은, 정봉주는, 너네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2007년에 정봉주, 안민석이 손학규 최전선에서 도왔어. 그래서 정동영계 이재명이랑 몸싸움하고 지랄 연병했던 게 안민석, 정봉주 팀이야. 정청래는 손학규가 아니라 정동영계였어. 정청래는 정동영계였고 정봉주하고 안민석이가 손학규계였어. 그래서 걔네들끼리 막 몸싸움하고 지랄 연병을 했고 민평년 의원들 중에 그 싸움에 가담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지금까지 민평년 의원이라고 까고 지랄하는 거야. 미친 것들 아니냐고. 그러니까 정청래, 이재명이 정동영계, 안민석, 정봉주가 손학규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왜 얘네들이 이렇게 민평년을 물고 늘어질까? 거기서 뭔가 감을 잡았어. 무슨 감이냐? 얘네들 기본적으로 삼성 재벌을 옹호하고 노조를 비하하고 진보적인 언론을 비하하는 애들이야. 얘가 민주세력일까 아닐까? 얘네 뉴라이트라고 봐 나는. 그러면 지금 뉴라이트를 구성한 애들이 누구야? 이명박 세력, 전두환 세력이야. 전두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현존하는 정치 세력 중에. 고문 정치를 온 세계에 표시한, 표현해낸, 알려낸 김근태기 아니겠냐고. 왜 얘네들이 그렇게 김근태계를 물고 늘어지냐? 가만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어. 옛날에 2002년에도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김근태를 그렇게 밟았대. 웃기는 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 때는 김근태를 팔아먹는 거야. 활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김근태가 후보 단일화파다 이러면서 밟았어. 그 다음에 2004년에도 열린우리당 선거하는 과정에서 정동영이 노인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정동영을 전국에서 안 불러. 근데 김근태더러는 전국에서 와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김근태가 자기 선거운동 하나도 못하고 전국을 돌았어. 선거 딱 끝나니까 김근태를 밟더라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대통령 선거 때는 김근태를 안 밟았어. 김근태를. 근데 선거 끝나니까 지금 김근태를 또 밟는 거야. 내가 여기에 관계돼서 내가 옛날에 2004년에 들은 얘기가 있어. 내가 왜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 당시에 김근태계를 밟았냐 그랬더니 김근태를 밟아야 노무현이 개혁 세력의 지지층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게 그 당시에 노사모 댓글 부대에 있었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왜 김근태를 밟았냐 그때. 그랬더니 김근태를 밟아야 김근태를 지지했던 개혁 세력을 독점, 이제 완전히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혁 세력인 걸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근태계를 밟았다는 거야. 그걸 내가 분명히 2004년에 들었어. 그러니까 선거할 때는 김근태계가 무슨 뇌물을 받거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써먹어. 그래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 집 밟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내가 볼 때 뉴라이트라고. 내가
내가 그랬잖아. 노무현 세력에, 노무현 정부에 뉴라이트가 있었다. 걔네들이 똑같은 논리였어. 노조 비하하고 진보 언론 비난하고. 노조 비하, 진보 언론 비하. 그러면서 그 운명이라는 책, 문재인의 자서전이라는 그 운명이라는 책을 쓴 게 양정철이라며. 그 운명이라는 책에 진보 언론을 비난한 내용이 나와. 운명이라는 책에 진보 언론을 비난한 내용이 나와. 그래서 나는 그 양정철이라는 존재가 수상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해보니까 양정철이가 탁현민을 문재인한테 소개했다며. 양정철이가 문재인한테 탁현민을 소개한 장본인이래. 그게 탁현민의 무슨 트위터인가에 나온다며. 지금 양정철이 국내에 없다는데 탁현민이 붙어서 계속 보고를 하겠지. 탁현민을 통해서 리모컨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좌우지간 이 50명의 아주 그 악플러, 문재인을 지지하는 척하는 이 50명의 악플러 트위터들은 분명히 뉴라이트 논리로 움직이고 있어. 내가 문재인 주변에 뉴라이트 있다 그랬지. 그리고 얘네들하고 같이 움직인 게 그 보좌관들이야. 보좌관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다뤘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보다 얘기했잖아. 인재근에 대해서 갑자기 지난 토요일 날부터 욕이 올라왔어. 그 맨 처음에 욕 올린 애가 누구냐? 언제 올렸냐? 6월 24일 새벽 4시 25분에 올렸어, 글을. 근데 그 글을 올린 애가 가입한 날짜가, 오유에 가입한 날짜가 17년 5월 10일이야. 자, 5월 10일이면 불과 한 달 전이야. 한 달 전에 들어온 애가 쓴 글을 단 3시간 만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올려줬다? 이거 조직적으로 지네들끼리 밀어주는 거야. 얘네들의 이 트위터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보여. 지네들끼리 밀어주는 사람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떤 게 또 왔냐 하면 지네들이 밀어주는 어떤 농객들이 있어. 그 사람이 글을 딱 올리면 순식간에 100명, 200명이 RT를 해. 근데 그 100명, 200명 RT 한 거를 딱 조사해서 보면 전부 다 달걀이야. 근데 그 달걀들이 아이디가 왜 그 기계로 만든 아이디 있지? 자기가 직접 만든 아이디가 아니라 왜 알파벳하고 그 숫자하고 막 혼동해갖고 기계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 아이디들. 그런 달걀들이 동시에 100개, 200개가 RT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100개, 200개가 RT된 상태에서 내 타임라인에 뜨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글을 같이 띄워주겠지? 딱 아네? 누군지? 다 아는구나? 그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700~800명의 RT도 사실은 수상한 RT인 거야. 근데 지금 이 트위터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글을 못 쓰는 거야. 왜 글을 못 쓰냐 하면 지네들 마음에 안 드는 글을 쓰면 글 쓰지 말라고 협박을 한대. 그런 일 당해본 사람, 네 의견을 트위터에 쓰지 말라고 그런 협박 받아본 사람. 트위터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에 반대되는 의견을 쓰면 쪽지나 멘션으로 협박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거 봐. 이쪽에도 좀 저요 올라오고 있어. 지금 노래퀸 한 명? 기억의 조각. 이거 봐. 그러면서 뭐 일기는 개인적으로 써라. 트위터에 쓰지 말고. 그러면서 글을 못 쓴다는 둥 이러면서 협박질 한다는 거야, 얘네가.
글을 지우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다른 의견은 협박을 해서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조자가 많은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거야, 이것들이. 페북에서도 받아봤어. 트위터만 아니라. 못 받아본 사람은 걔네들이 원하는 글을 쓴 거고, 그들이 원하는 글을 쓴 사람은 이런 글을 안 받아본 거고, 걔네들이 원하지 않는, 자기네들 의견에 반대되는 글을 쓰면 글을 내려라, 뭐 삭제해라, 글을 못 쓴다, 이런 비난과 이런 조롱을 한다는 거야. 동시에 여러 명이. 인스타에도 그래? 유튜브 밴드에서도 그러고. 그 캡처한 것들 좀 갖고 와봐요. 예. 캡처한 것들 좀 보내봐봐. 그러면 내가 그 캡처한 애들, 내가 지금 50명의 명단을 막 지금 밤새도록 들어온 제보들 중에 공통된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50명을 찾아낸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몇 명이, 2인 1조, 3인 1조로 와서 공격한 내용들을 그 캡처 떠갖고 나한테 한번 보내봐요. 그럼 내가 걔네들 중에 공통점을 찾아낼 테니까. 여러분 다 개별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만 당한 일인 줄 안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중계방 중계방 하나하고 본방에서 여러 명이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야. 이건 뭐냐 하면 한두 사람의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무슨 조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뭐 메시지를 돌렸다며.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게 하라. 참, 지랄들 한다. 아이디 겹치는 게 범인이죠. 내가 지금 보기에는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 뉴라이트가 있어. 근데 이 안희정을 지지하는 뉴라이트 애들은 되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뉴라이트 애들이야. 근데 지금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뉴라이트 애들은 아주 꼴통이야. 정말 저질로 글 쓴 애들이야. 욕을 하는 수준이 딱 댓글 부대 수준이야. 좌익교수급으로 글 쓰는 애들. 걔네들이 붙었어. 좌익교수급으로 글 쓰는 댓글 부대가 그 문재인 지지 트윗을 하고 있어. 그치? 그들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뭐 안희정 지지자 다 뉴라이트라는 게 아니라 안희정 지지 논리를 펴는 애들 중에 뉴라이트가 있더라. 그리고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애들 중에도 뉴라이트가 분명히 있어. 자. 하여튼 이게 지금 탁현민과 관계된 SNS 지금 흐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지금 현재 탁현민을 어찌할까요? 탁현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지금 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간 집계 7,84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예. 7,848명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예. 결과는 10,000명이 투표하면 또 보여드릴게요. 예. 10,000명이 투표하면 또 보여드릴 테니까 서둘러서 지금 이제 한 1,100명만, 아니야. 2,100인가? 2,100명 빨리 투표하시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 다음 이야기. 이 문준용 댓글 부대가 문준용에 대한 그 녹음 파일 조작, 이거 전에
이거 전에 우리가 보고 가야 될 내용인데 광고가 나갈 거예요. 광고 소리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터져볼래? 상큼하게 미닛메이드 스파클링. 자, 뭐냐 하면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이 지금 한 이야기 중에 저는 지금 귀에 들리는 게 이분은 그때 사실은 선거 때 좀 물러나 있었어요. 네. 뒤로. 그래서 왜 저분은 저렇게 물러나 있느냐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러나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왜 국민의당의 제보자 말보다 민주당의 반박이 더 신빙성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이제 와서 보니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게요. 어떻게 공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놀랍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희가 이 내용은 뭐 잠시 후에 뉴스닥에서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행간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요 며칠 사이에 경유값이 인상되는 거 아니냐.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엄청나게 확산이 됐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를 올릴 거라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논란 기획재정부가 아니다. 인상할 계획이 없다. 진화에 나섰고요. 청와대와 여당도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서둘러 사건을 이제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네. 경유값 인상 안 하는 거죠? 네.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검토 아니고 안 합니다. 네. 예. 뜬금없이 확산됐던 경유값 인상 논란, 서둘러 진화한 당정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이 경유값에 대한 연구 조사를 했고 네. 그 결과가 나온 것까진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이 뿌려주세요. 에너지연구원을 비롯한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 용역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예. 이게 논란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이 90%에서 최고 12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해야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면 최고 125% 수준이라면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죠. 훨씬 더 비싸게 되는 해야 거죠. 된다는 얘기죠. 예. 이 다음 달에 4일 공청회를 열어서 공식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언론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 언론이 보고서를 인용해서 경유값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논란 경유차 운전자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계속 1위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획재정부가 엊그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봉합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논란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렇죠. 어제 최영록 세제실장이 직접 나서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청와대 측도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뭐 그제서야 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한바탕 소동으로 끝난 거예요. 네, 경유값 맞아요. 인상 소동. 이 소동의 이면 행간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기사 제목이 너무 앞서 나갔다입니다. 너무 앞서갔다 기사가. 그러니까 이번 소동의 진원지는 4개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보고서죠. 예. 더 뭔가 추가로 나온 어떤 팩트라든가 이런 게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딱 이거 보고서 하나였어요. 정부가 이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경유세 인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공청이 열었잖아요. 예. 열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영업자라든가 화물차 운전자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언론은 마치 경유세 인상이 다 결정된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거죠. 기사 제목도 그랬고. 경유세 인상 검토할까? 뭐 요 정도 나왔다면 이해하겠는데 거의 다 사실상 가닥.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버리니까. 이러니까 운수업계가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야당에서는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화물노조에서도 막 또 하나 데모한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왜 시작됐느냐 이 부분이 이게 빠져 중요해. 있는 지금부터 건데요. 이게 중요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갑자기 발표하면서 경유세 인상 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부터죠. 그때 그러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냐? 그걸 좀 알아보자. 도대체 경유값은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의 합동 연구를 의뢰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네.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건데 그런데도 마치 문재인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믿은 거죠, 사람들이. 예. 새 정부가 했다니까. 더 큰 문제는
청와대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발표한 뒤에도 이 경유세 인상 백지화, 인상 방침 철회 이런 식으로 마치 현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유세 인상 보도는 인터넷에서는 클릭이 많이 됐을 수 있겠지만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가면서 선정적으로 보도한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기사 제목이 너무 앞서갔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민심을 흔드는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접근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름값, 쌀값, 지하철 요금, 전기요금, 맞아요.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자칫 잘못 건드리면 민심이 대폭발합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전기요금 누진세 생각나실 거예요. 뭐 누진제. 생각나죠. 이 폭염에 지친 국민들이 에어컨을 켰는데 이 전기요금 폭탄 맞았잖아요. 정말 국정농단 사태 빼고요. 네. 제일 문자 많이 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작년에 이거였어요. 맞아요. 전기요금 이 얘기에 갑자기 전기요금이 50만 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정부 당국자가 했던 말 하루 3시간 정도 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박근혜 정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는데요. 경유값 조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아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여론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이 잘 알고 서둘러 봉합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유값 소동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제2의 담배세 파동을 주의해야 한다입니다. 담배 얘기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올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국민 건강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꼼수 증사라고 아무리 반발해도 소용없었는데요. 건강을 위한 거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강도 잃고 세금만 더 내고 금연 인구는 안 줄고 이렇잖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더 분노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유세 인상도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주범이란 근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애매모호해요.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진짜 이게 주범이냐 이거 잘 모르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경유세 올린다고 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경유차 지금 몰던 걸 안 탈까? 이게 또 의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유값만 올린다고 미세먼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못 잡았을 경우에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 앞으로 정부가 경유값 올린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얘기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경유값 대소동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중계방에서 누가 이제 문이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이 뭐냐? 문문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문재인을 왜 문이라고 부르느냐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을 박이라고 부르리? 문재인을 박이라고 불러? 문재인이 네 친구냐니? 친구 가려 사귄다고 나는. 박근혜 때 말이야. 내가 박근혜라고 불렀다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 지랄해서 내가 죄 블랙시켰어. 그럼 문재인을 문이라고 부르지 그럼 박이라고 불러? 대통령은 상전이 아니에요. 너네 공무원이야? 공무원은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고 민간인은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야. 우리가 더 상전이라고. 그런데 문재인한테 존댓말을 쓰라는 동, 문재인이 친구냐는 동. 내가 박근혜 때 이명박 때 그렇게 얘기한 새끼들 전부 블랙했어. 문재인한테도 마찬가지야. 문재인을 이름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김근태도 김근태라고 불러. 아버지 같은 김근태도 김근태라고 부르는데 왜? 정치인의 세 글자는 그 고유 명사가 곧 명칭이야. 문재인, 노무현, 김근태, 김대중. 누구는 대통령님이고 누구는 이름 부르고 그게 차별이지. 지랄이 창고를 했어. 그래서 지금 문재인더러 문문거리지 마라.
라고 얘기한 사람들 전부 다 블랙 걸었어요. 면상 거시기 안에 피차 일반입니다. 블랙이세요. 예. 아이 뭐 지면상은 뭐 어디에다도 그 먹기 쉽지 않을 면상이면서 꼭 남의 면상 갖고 지랄이야. 네 면상이나 관리하세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경유세 이야기로 돌아가면 경유세 이야기. 이게 뭐냐? 경유세를 인상할 거라고 보도한 언론. 그 언론이 어디냐고. 그거 찾아야 돼. 경유세가 인상될 거다. 거의 확실하게 인상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놈들. 이게 바로 가짜뉴스야. 그리고 그 가짜뉴스를 아주 폭풍으로 그러니까 폭풍으로 퍼뜨려가지고 전파시켜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에 대한 반감, 특히 경유세가 오르면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령 나도 휘발유차 하나, 경유차 하나를 타. 나도 휘발유차 하나 있고 경유차 하나를 타요. 근데 나는 경유세를 올린다.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어. 그래, 내가 경유차를 타는 이유는 돈이 싸서가 아니라 힘이 좋아서예요. 이게 경유차하고 휘발유차의 차이가 뭐냐면, 휘발유차는 안정적으로 고속으로 달릴 때 그때 휘발유차가 좋은 거야. 근데 경유차는 가령 높은 데를 올라가거나 무거운 거를 싣고 간다든가 그럴 때 경유차가 힘이 좋은 거야. 그래서 경유차의 용도하고 휘발유차의 용도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나는 경유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경유세에 민감하지 않아. 놀라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았어. 그래, 내야지. 그런데 경유세를 올린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사람은 누굴까? 화물차 운전자들이야. 왜냐하면 화물차 운전자들은 그 경유값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내요. 100만 원 정도씩 한 번에 기름 넣으면 100만 원 정도 내는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기름값이 옛날에 그 경유값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김대중 때 경유값이요. 400원 정도 했어요. 예. 김대중 정부 때 경유값이 400원 정도 했어. 1리터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250원, 260원 했던 적도 있었어.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400~500원으로 올라가고 500원, 600원으로 올라가고 이명박 때 1000원 넘어가고 막 이랬던 거지. 이 경유값이 옛날에 되게 쌌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김대중 때 한 번 그 트럭이 갔다 오면 그때 한 120만 원 정도를 받았대요. 그럼 이제 그때는 경유값이 200원에서 그러니까 300원 정도 했던 거 300~400원을. 그러면 지금의 몇 배야? 그러니까 지금 경유값이 한 12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400원이면 3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때 120만 원이면 한 기름값으로 한 30만 원 쓰는 거야. 한 30만 원을 기름값 쓰고 나머지 90만 원을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톨비 내고 그리고 먹는 거였어. 그런데 어떻게 됐냐? 지금은 경유값이 김대중 때 그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운행료는 유지가 되면서 뭐가? 경유값이 4배로 올랐어. 3~4배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경유값으로 100만 원을 내는 거야. 톨비 빼고 나면 10만 원도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대. 예. 그러니까 톨비를 빼고 나면 이 밤새도록 그 무거운 화물을 날라주고 버는 돈이 10만 원이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5톤 트럭 정도 되는 게 보통 몇 억대야. 몇 억대는 그 트럭을 이 사람들은 그게 생계수단이잖아. 그러니까는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에, 아까 한 번 운행할 때 7~80을 버니까. 그래서 몇 억짜리 덤프트럭을 샀단 말이야. 5억을 주고.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한 번 운행해서 10만 원이면 한 달 내내 운전해봤자 300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경유차 올라간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A18 문재인 XX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그래서 경유세를 올리는 게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거야.
그 경유값에 민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노린 거죠. 그래서 화물노조, 화물노조에서 참지 않겠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가만 안 둔다고 막 벼른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물연대. 그러니까는 요게 가짜였다는 거죠.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들의 민심을 떨어뜨리는 거, 그게 목적인 거야. 예. 그래서 경유세 뉴스에 숨어 있는 이놈들의 이 계책,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 경유값 같은 경우는,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세계적으로 경유에다가 내는 세금은 환경 정화 비용으로 써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름값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라는 거야. 그거 알죠? 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세계에서 그 박근혜 때 제일 높았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기름값이 1리터에 500~600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1,400원, 1,200원을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유류세 때문에. 그 유류세가 옛날에 노무현 때, 김대중 때는 어땠냐면 기름값의 40%가 유류세였어. 그러니까 1,000원이면 400원이 기름값, 500원이면 200원이 그러니까 유류세. 그런데 이거를 이명박이 어떤 짓을 했냐면 기름값을 2,000원까지 올려. 2,000원까지 막 올린 다음에 그때 그 2,000원일 때 계속 유류세를 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정하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40%였던 800원으로 고정을 했어. 그럼 기름값이 떨어지면 유류세도 떨어져야 되겠지? 아니, 기름값은 1,200원으로 떨어져도 세금 800원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기름값을 내고 있는 거야. 유류세 때문에. 예. 이것도 기가 막히는 내용이죠. 그걸 박근혜가 그대로 유지를 시킨 상태에서 뭔 짓을 했어 또. 담배세를 또 올린 거 아니야. 그래서 유류세라든가 담배세는 기본적으로 뭐냐, 일반 서민들이나 부자나 똑같이 내는 세금이야. 그러면서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한 짓이 뭐냐? 부자가 내는 세금은 깎아줬어, 이명박이. 박근혜가 더 깎아줬어. 그래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이 부자랑 똑같이 내는 세금은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거든.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부자들이 자기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럴까요? 부자들이 자기 소득에 따라서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도 직접세 낸다. 그렇죠. 월급쟁이들도 직접세를 내요. 예. 그러나 이 월급쟁이들이 내는 직접세는 많지 않겠죠. 근데 부자들이 부의 정도에 따라 내는 게 그게 직접세야. 직접세 개념은 그런 개념이야. 부자들이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의 문제점이 가령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이 세금으로 내는 게 뭐 200~300만 원이다. 그러면 부자들은 만약 2억을 버는 애가 2억을 버는 애가 2~3천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그러면 부담이 똑같다. 똑같지 않죠. 왜? 지금 연봉이 2천만 원인 사람이 200~300을 세금으로 내고 나면 이 사람 손에 떨어지는 게 1,700밖에 안 돼. 그죠? 근데 부자들은 2억을 벌어서 2~3천을 세금을 내도 얘네들은 1억 7천이 떨어지는 거야.